나는 한재원입니다. 내 아들 한도식은 나를 없애려 했습니다. 쾅, 쾅, 쾅. 생방송 스튜디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보였고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문 열어. 당장 방송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취하겠어. 스튜디오 안 온에어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생방송은 이미 시작되었고 전국의 청취자들이 숨죽이며 이 순간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은 한재원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노인의 얼굴에는 2달 동안 겪은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어 올렸지만 마시지 못하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스튜디오 밖 유리창 너머에서 한 소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가은, 강원도 탄광마을에서 올라온 18살 소녀. 그녀의 손은 목에 걸린 은빛 펜던트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펜던트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그녀는 눈 덮인 산에서 약초를 캐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거대한 진실을 밝히는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쾅! 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경찰이 문 앞을 막아섰지만 밖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PD 이다솔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잠시 쉬셔도. 아닙니다. 한재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한재원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전국의 수십만 청취자들이 라디오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을 깨고 한재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한재원입니다. 내 아들 한도식은 나를 없애려 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스튜디오 밖에서 문을 두드리던 소리도 잠시 멈췄습니다. 모두가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은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2달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 내리는 새벽, 패탄광에서 손발이 묶인 채 버려진 노인을 발견했던 그 순간, 검은 벤의 추격, 쓰러진 할머니, 은행 보관함의 증거, 그리고 지금 이 생방송, 한재원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2달 전 눈 내리던 밤, 내 아들은 나를 차에 태워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패탄광 입구,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나를 묶어놓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한재원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나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손발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나를 발견했습니다. 한재원은 유리창 너머의 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구했습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람을 살리는 게 옳다는 믿음 하나로 나를 지켜줬습니다. 쾅! 문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한재원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눈 내리던 그날 산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 오늘 하루만큼은 따뜻한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2달 전 눈 내리던 그 새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은아, 약 살 돈이 없구나. 괜찮아요. 오늘 산에 다녀올게요. 이 추운 날 또 가니 송이철도 끝물인데. 새벽 4시 강원도 탄광마을의 좁은 골목길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하얗게 내리는 눈발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최가은은 할머니의 걱정 섞인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낡은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질질 끌리는 장화 소리가 눈 쌓인 골목에 뽀드득거리며 울렸습니다. 집 앞 처마 밑에 세워둔 지게를 들어 올리자 묵직한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가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끈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등 뒤에서 할머니 박순덕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으로 투석 치료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몸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차치하고 당장 매달 먹어야 하는 약값조차 부담스러운 형편이었습니다. 가은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게끈을 한 번 더 당겨 어깨에 고정시키고는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탄광마을은 이미 10년도 더 전에 시간이 멈춰버린 곳이었습니다. 탄광이 폐쇄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고 남은 것은 떠날 형편이 안 되는 노인들과 각자의 사정으로 발이 묶인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위로 눈이 소복이 쌓였고 골목마다 텅 빈 집들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가은도 그렇게 이곳에 남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진 날 병원에서 받아든 진단서와 치료비 고지서를 보는 순간 학교는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가은의 삶은 온전히 산이 되었습니다. 봄에는 산나물을, 여름에는 약초를, 가을에는 송이버섯과 더덕을 캐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겨울이 가장 혹독했습니다. 눈 덮인 산에서 꽁꽁 얼어붙은 땅을 헤집으며 약초 뿌리를 찾아야 했고 손가락 끝은 늘 갈라져 피가 맺혔습니다. 동상으로 퉁퉁 부은 발가락은 봄이 와도 제대로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가은아, 사람을 살리는 게 결국 너를 살린다. 그게 우리 집안 원칙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조차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무슨 원칙이냐고 속으로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약초를 캐는 것이 결국 아픈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그 일을 하는 자신도 살아갈 의미를 얻는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찬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가은은 목도리를 코까지 올려 입을 가렸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뒤돌아보니 방금 전 밟았던 발자국들이 벌써
희미하게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익숙한 송이 채취 지점을 지나쳤습니다. 이미 이번 철에 3번이나 훑어본 곳이라 더 이상 남은 게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더 깊숙이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약값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할머니를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폐탄광 입구 방향으로 발길을 옮기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쇳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가 끌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렸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가은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숨소리를 죽이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철선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인가? 폐탄광 주변에는 낡은 철책과 경고 표지판들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철선 소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았고 어딘가 절박한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은은 지게를 벗어 눈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폐탄광 배수로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가은은 송이칼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배수로 입구에 다가서자 눈 쌓인 바위 틈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채 쓰러져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가은은 숨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옆으로 누운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일까? 그런 생각이 스치는 순간 노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가은이 급하게 다가가 노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노인은 희미하게 신음을 냈지만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체온증이 분명했습니다. 가은은 재빨리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의 두 손이 등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하얀색 플라스틱 결박띠, 흔히 케이블 타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발목에는 가느다란 철선이 여러 겹 감겨 있었고 그 철선은 배수로 옆 철제 파이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짐승을 가두듯이 묶어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노인을 의도적으로 이곳에 버려둔 것입니다. 눈 덮인 폐탄광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묶어놓고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가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노인을 풀어줘야 했습니다. 송이칼로는 플라스틱 결박띠를 자르기 어려웠습니다. 가은은 급히 지게를 가져와 그 안에서 가지치기용 전지가위를 꺼냈습니다. 찰칵! 플라스틱 띠가 끊어지며 노인의 손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어서 발목의 철선도 가위로 끊어냈습니다.
철선을 끊는 순간 노인이 희미하게 신음하며 몸을 움찔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은은 노인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꽁꽁 얼어붙어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가은은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패딩 겉옷을 벗어 노인에게 덮어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의 코트 안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눈 위에 떨어진 그것은 은빛으로 반짝이며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가은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은빛 펜던트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펜던트의 반쪽이었습니다. 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그것도 은빛 펜던트의 반쪽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두 개의 펜던트 조각을 나란히 놓아보니 모양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마치 하나였던 것을 반으로 나눈 것처럼 들쭉날쭉한 끝부분이 서로 맞물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가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펜던트와 똑같은 반쪽을 이 노인이 가지고 있다니 이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노인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가은은 펜던트를 주머니에 넣고 노인을 업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체구가 생각보다 컸고 가은의 힘으로는 혼자 업기 어려웠습니다. 가은은 지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을 조심스럽게 지게에 앉히고 끈으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잠깐만 참으세요. 곧 따뜻한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가은은 있는 힘을 다해 지게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어마어마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눈길을 헤치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가은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등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멈추면 둘 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산기슭에 다다를 무렵 노인이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걸이 너는 대체 누구냐? 가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노인이 깨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은 말씀하지 마세요. 힘 아끼셔야 해요. 그 목걸이 내가 찾던 그것.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가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펜던트에 대한 의문은 점점 커져갔지만 지금은 노인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마을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노인을 집으로 데려가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누군가 이 노인을 의도적으로 버려뒀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범인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가은은 결심했습니다. 일단 집으로 데려가 몸을 녹이고 상황을 파악한 뒤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 박순덕이 대문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은아, 이게 무슨... 할머니는 지게에 묶인 노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일단 안으로 모셔야 해요.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노인을 안으로 옮겼습니다.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노인을 눕혔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노인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이 사람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구나.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인의 코트는 고급스러웠고 손은 거친 일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가은은 주머니에서 펜던트 2개를 꺼냈습니다. 할머니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엄마 목걸이랑 똑같은 거예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펜던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은아, 이건... 할머니가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노인이 신음하며 깨어났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방, 낯선 사람들. 노인의 얼굴에 혼란스러움이 번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지만 묘하게 단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은은 물 한 컵을 따라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제가 산에서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묶여 있으셨는데 기억나세요? 노인은 물을 받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 미간을 찌푸리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무리하지 마세요. 일단 몸을 추스르세요. 할머니 박순덕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노인은 숟가락을 들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가은이 숟가락을 받아 조심스럽게 떠먹여 주었습니다. 죽을 다 먹은 노인은 조금 기력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무엇인지 노인은 애써 기억하려 했지만 끝내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다친 것인지 아니면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 상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은은 할머니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은아, 이분을 어쩔 거냐?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겠니? 그런데 할머니. 가은은 망설였습니다. 노인이 묶여있던 상황, 그리고 펜던트의 일치. 이 모든 것이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한다면 노인을 버린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봐요. 일단 할아버지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요.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해보자. 사람을 살리는 게 결국 우리를 살린다고 했잖니. 이 산에서 주운 복이니 일단 복동이라고 부르자꾸나. 복동이. 노인의 임시 이름이 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복동이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갔습니다. 몸을 추스르며 집안일을 거들려 했지만 숟가락질조차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세만큼은 반듯했고 말투는 단정했습니다. 이렇게 신세를 지니 죄송합니다. 기억만 돌아온다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복동이의 말투에는 평범한 노인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사람들을 이끌어온 사람의 말투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마을 슈퍼를 운영하는 정미경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소문에 가장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은아, 소문 들었어. 산에서 사람을 구했다며? 아, 네. 조난당한 것 같아서요.
그 양반 좀 보자. 얼굴이 궁금해서 그래. 정미경은 복동이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가은을 구석으로 불러 귓속말을 했습니다. 가은아, 저 양반 평범한 사람 아니데이. 얼굴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혹시 뉴스에 나온 실종자 아닐까? 실종자요? 응. 며칠 전에 뉴스에서 봤는디 큰 회사 회장이 실종됐다고 난리더라고. 얼굴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복동이가 정말 실종된 회장이라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질 것입니다. 정미경 이모, 이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알았어. 근데 조심해야 해. 그런 사람들은 보통 위험한 일에 휘말리는 법이거든. 정미경이 돌아간 후 가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복동이를 지켜봤습니다. 복동이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 강태호가 들렀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땅을 여러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항상 실리를 챙기는 성격이었습니다. 가은이네 손님이 있다며? 인사 좀 하러 왔네. 강태호는 복동이에게 다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로 땅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땅값이 떨어져서 말이야. 내가 가진 땅 하나를 팔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복동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땅 지금 팔면 손해입니다. 6개월만 기다려 보시죠. 정부에서 그쪽 지역 개발 계획을 발표할 겁니다. 뭐, 어떻게 그걸 아시오? 그냥 느낌입니다. 강태호는 반신반의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닷새 후 뉴스에서 해당 지역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땅값은 곧바로 2배로 뛰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가은이네 할아버지가 신통한 예언을 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 앞을 지나가며 복동이를 기웃거렸습니다. 가은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소문이 퍼질수록 노인을 찾는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가은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창밖으로 이상한 불빛이 스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커튼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검은색 밴이 한 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가은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복동이를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은은 할머니와 복동이에게 간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이상한 차가 왔어요. 우리 집을 찾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복동이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때문에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가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원칙을 따르기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결국 자신을 살리는 것이라는 그 원칙을 우리가 할아버지를 지킬 거예요. 끝까지. 그날 오후 예상대로 검은 밴의 남자들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똑똑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실종자 수색 협조 요청입니다.
혹시 이 얼굴 본 적 있으십니까? 가은은 심호흡을 하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말랐으며 다른 한 명은 덩치가 큰 편이었습니다. 둘 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가은은 최대한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키 큰 남자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분명 복동이었습니다. 이분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못 봤어요. 가은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남자는 사진을 거두지 않고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이 마을에 낯선 노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그건 다른 분일 거예요. 조난당한 등산객이었는데 이미 가족분들이 데려가셨어요. 가은의 거짓말은 능숙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이분을 보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솔유통 보안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희 회사 회장님이십니다. 가족들이 몹시 걱정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가은은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연락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떠나려는 순간 키 큰 남자의 시선이 가은의 목에 멈췄습니다. 그 목걸이 특이하네요. 가은의 손이 본능적으로 펜던트로 향했습니다. 남자는 선글라스 너머로 펜던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엄마 유품이에요. 그렇군요.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가은은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펜던트를 알아본 것입니다. 검은 벤이 떠난 후 가은은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동이와 할머니는 안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갔어요. 하지만 제 목걸이를 봤어요. 뭔가 알아본 것 같아요. 복동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펜던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날 밤 복동이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가은은 복동이의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복동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왜 이러는 거냐?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가은이 물을 가져다 주자 복동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 저를 차에 태우더니 산으로. 기억이 돌아오는 건가요? 파편처럼 조각조각만 도식이라는 이름이 계속 들립니다. 그 사람이 저를. 복동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가은은 복동이의 등을 쓸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기억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검은 벤이 마을을 몇 번이나 오갔고 정장 입은 남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복동이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가은이네 할아버지가 진짜 그 사람 아닐까? 근데 왜 숨기는 거야?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던데.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가은은 점점 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복동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가은을 붙잡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복동이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법 솜씨가 늘어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 강태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복동이 어르신, 지난번 말씀이 정말 맞았습니다. 땅값이 2배로 뛰었어요. 강태호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어르신, 혹시 다른 것도 좀 봐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투자하려는 게 몇 개 있는데요. 강태호는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복동이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하나하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사업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건 위험합니다. 6개월 안에 부도날 겁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경험입니다. 오래 사업을 하다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복동이의 말투에서 리더의 면모가 새어나왔습니다. 단정한 자세, 정확한 판단,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정미경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은아, 나 좀 보자. 두 사람은 슈퍼 구석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은아, 내가 숨기는 그 할아버지 정말 한솔유통 회장이 맞는 것 같아. 뉴스에서 계속 나오더라고. 실종된 지 2달이 넘었대. 이모,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 그런 큰 회사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모, 할아버지를 그냥 내보낼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한테 넘기면 죽을지도 몰라요. 정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고마워요, 이모. 그날 밤 가은은 잠들기 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가은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집 앞 눈 위에 낯선 발자국들이 여러 겹 찍혀 있었습니다. 대문 근처까지 왔다가 돌아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누군가 밤사이에 집을 정찰하고 간 것입니다. 가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가은은 발자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복동이는 죄책감에 가득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러다간 여러분이 위험해집니다. 제가 나가는 게 낫겠습니다. 복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나가시면 바로 잡힐 거예요. 그리고 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이 펜던트가 왜 똑같은지, 할아버지와 우리 엄마가 무슨 관계인지 알고 싶어요. 복동이는 가은의 펜던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펜던트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이 펜던트를 보면 무언가 중요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대로 검은 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3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가은은 심호흡을 하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또 오셨네요. 실례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차 왔습니다.
키 큰 남자가 예의 바르게 말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을 분들께 들으니 댁에 노인분이 계시다고 하더군요. 제 할머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다른 분이요. 남자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가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할머니랑 저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마을 분들 말씀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가은의 눈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펜던트에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목걸이 혹시 팔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좋은 값에 사겠습니다. 이건 팔 수 없어요. 왜죠? 엄마 유품이라니까요.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명함을 하나 더 건넸습니다. 생각이 바뀌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 목걸이든 다른 정보든 뭐든 좋습니다. 남자들이 떠난 후 가은은 안으로 들어가 명함을 찢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공포보다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분명히 할아버지를 해치려고 해. 밤이 되자 복동이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생생했습니다. 도식 왜 나를? 가은이 깨우자 복동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고 그리고요? 산으로 끌려갔습니다. 도식이라는 사람이 저를 내버렸습니다. 복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식이가 제 아들입니다. 저는 한재원 한솔 유통 창업주. 마침내 복동이, 아니 한재원이 자신의 정체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한재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주세요. 지금 제게는 그 호칭이 더 편합니다. 한재원은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회사 경영권 때문이었습니다. 도식이는 차남인데 제가 장남에게 회사를 물려주려 하자 그날 밤 저를 차에 태우더니 산으로. 그래서 패탄광에 버려진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묶고 그대로 죽기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가은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친아들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안 됩니다. 한재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식이는 영리합니다. 분명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 그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오히려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며 병원에 가둘 겁니다. 그럼 어떡해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거. 한재원은 펜던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펜던트 제가 옛날에 만든 겁니다. 두 조각으로 나뉘어 있고 맞물리면. 한재원은 가은의 펜던트를 건네받아 자신의 것과 맞물렸습니다. 찰칵. 두 조각이 완벽하게 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작은 각인이 드러났습니다. A-17-204. 이게 뭐예요? 보관함 번호입니다. 지방은행 안전보관함, 거기에 제가 남겨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증거입니다. 도식이를 막을 수 있는. 한재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은은 급히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 밴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었습니다.
적어도 5명 이상의 남자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회장님, 빨리 뒷문으로 나가요. 가은은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 위험해질 것입니다. 세 사람은 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할머니는 약을, 한재원은 펜던트를, 가은은 현금과 휴대폰을 챙겼습니다. 뒷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어주십시오. 한재원 회장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을 압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눈 쌓인 뒷골목을 따라 마을 뒤편 산으로 향했습니다. 추격은 곧 시작되었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쪽으로 갔다. 따라가. 가은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한재원도 있는 힘을 다해 뒤따랐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발자국은 금세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추격자들은 발자국을 따라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기 폐교된 분교가 있어요. 가은이 외쳤습니다. 산 중턱에 오래전 폐교된 분교 건물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분교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난방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격자들을 피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세 사람은 교실 한 곳에 숨어 숨을 고르며 밖을 지켜보았습니다. 추격자들의 헤드라이트가 산 아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밤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가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한재원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교실 구석에 있던 낡은 돗자리를 깔고 가져온 이불을 펼쳤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몸을 기대며 추위를 견뎠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할머니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은은 손을 대보니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할머니, 열이 있어요. 괜찮다, 조금만 쉬면.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할머니에게 이 추위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회장님, 할머니 좀 봐주세요. 제가 마을에 다녀올게요. 약이라도 구해야 해요.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그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분교 건물을 비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학교 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와라. 우리는 안다. 거기 있는 것을. 가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건가? 하지만 가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며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와라. 문 부수고 들어간다. 밖에서 들려오는 위협적인 목소리에 가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교 건물은 낡았지만 문은 아직 튼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들이 정말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면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은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교실 뒤편에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회장님, 할머니를 도와주세요. 저 창문으로 나가야 해요. 한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열로 인해 의식이 흐릿했지만 가은의 목소리를 듣고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가은아, 미안하다. 할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힘 아껴야 해요. 가은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녹슨 창틀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나가서 할머니를 받을게요. 가은은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2층이었지만 아래에 눈이 두껍게 쌓여 있어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은은 심호흡을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푹! 눈 속으로 깊숙이 빠졌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가은은 급히 몸을 일으켜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 할머니를 조심히 내려주세요. 한재원은 할머니를 창문 밖으로 천천히 내려보냈습니다. 가은은 팔을 뻗어 할머니를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무거웠지만 가은은 있는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이어서 한재원도 창문을 통해 내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분교 건물 뒤편 숲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앞쪽에서는 여전히 남자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 부수자. 쾅! 쾅!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은은 할머니와 한재원의 손을 잡고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걷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작은 동굴이 보였습니다. 정확히는 동굴이라기보다는 큰 바위 밑에 움푹 파인 공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요. 가은은 동굴 입구를 나뭇가지와 눈으로 가렸습니다. 밖에서 보면 동굴이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바위에 기대앉자마자 의식을 잃었습니다. 가은은 급히 할머니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열은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약이 필요합니다. 한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제가 갑니다. 안 돼요. 회장님이 나가시면 바로 잡힐 거예요. 그렇다고 이대로 할머니를 죽게 놔둘 순 없지 않습니까? 한재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다녀올게요. 제가 이 산을 더 잘 알아요. 가은은 할머니를 한재원에게 부탁하고 조심스럽게 동굴을 나섰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고 바람은 점점 더 세졌습니다. 가은은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마을이 보이는 곳까지 왔을 때 가은은 멈춰 섰습니다. 집 앞에 검은 밴들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슈퍼로 가야겠다. 가은은 뒷골목을 통해 정미경의 슈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남자들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슈퍼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모, 저예요. 가은이에요. 문이 열리고 정미경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가은아, 너 괜찮니? 집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난리 났어. 이모, 해열제 좀 주세요.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뭐? 할머니가? 정미경은 급히 약을 챙겼습니다. 해열제뿐만 아니라 물, 간단한 음식도 함께 챙겨주었습니다. 가은아, 이거 가지고 가. 그리고 조심해. 저 사람들 보통이 아니더라. 고마워요, 이모. 가은은 짐을 받아들고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을 벗어나려는 순간 헤드라이트 불빛이 가은을 비췄습니다. 저기, 저 여자다. 가은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자들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은은 있는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짐이 무거웠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눈길을 미끄러지며 달렸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가은은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숲속으로 들어서자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저기야, 놓치지 마. 가은은 익숙한 산길을 따라 이리저리 방향을 바꿨습니다. 추격자들은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가은은 그 틈을 타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동굴에 도착했을 때 가은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할머니, 약 가져왔어요. 가은은 급히 해열제를 물에 타서 할머니께 먹였습니다. 할머니는 간신히 약을 삼켰지만 의식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버텨주세요. 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산에서 온갖 어려움을 헤쳐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재원이 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강한 분입니다. 버티실 겁니다. 이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회장님을 그냥 놔뒀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진작 죽었을 겁니다. 한재원은 조용히 펜던트 2개를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이 펜던트 기억이 더 돌아왔습니다. 어떤 기억이요? 제가 당신 어머니를 알았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가은은 놀라 한재원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당신 어머니는 제가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도와주신 분입니다. 은인이셨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 펜던트를 반으로 나눠 하나는 제가, 하나는 그분의 딸에게 남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게 저였던 거예요? 네. 그때는 어린 아기였습니다. 이렇게 자라서 저를 구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가은은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펜던트가 자신을 한재원에게 이끌었고 그것이 다시 진실을 밝힐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 A-17-204 정말 은행 보관함 번호예요? 네. 지방은행 본점에 제 개인 보관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모든 증거를 남겨뒀습니다. 무슨 증거요? 도시기의 범죄 증거입니다. 회계 조작, 횡령, 그리고 저를 없애려 한 계획까지. 한재원은 펜던트를 다시 맞물렸습니다. 내부의 각인이 드러났습니다. 이 펜던트 없이는 보관함을 열 수 없습니다. 2개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찾아야 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은행은 도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의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가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 밖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쳤습니다. 가은은 급히 동굴 입구를 막았습니다. 남자들이 근처를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근처에 있을 거야. 계속 찾아. 너무 어둡고 눈이 많이 와서 찾기 힘들어. 포기하지 마. 회장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다. 남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할머니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약이 효과를 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가은아,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내가 얼마나 잤니? 하룻밤이요.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가은아, 미안하다. 할미 때문에.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가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동굴 밖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동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여기 동굴 같은 게 있는데? 확인해봐. 나뭇가지로 막아놓은 동굴 입구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손을 뻗어 가지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은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동굴 입구의 나뭇가지가 하나씩 치워졌습니다. 빛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맨손이지만 할머니와 한재원을 지켜야 했습니다.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멀리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이장 강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난 이 마을 이장이요.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비켜주시죠. 무슨 실종자? 이 산엔 아무도 없어. 여긴 사유지야. 당장 나가지 못해. 강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자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물러섰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동굴 입구에서 강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은아, 나야. 나와도 돼. 가은은 조심스럽게 나뭇가지를 치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태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장님, 어떻게? 정미경한테 들었어. 할머니가 위독하다고. 그래서 찾으러 왔지. 고맙습니다, 이장님. 됐어. 어서 나와. 내 차에 타. 여기 있다간 얼어 죽어. 강태호의 도움으로 세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강태호는 마을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내 친척 집이야. 산 너머에 있어. 거기서 당분간 숨어 있어. 하지만 이장님 말씀 듣거라. 마을은 지금 난리야. 저 사람들이 집집마다 뒤지고 다니고 있어.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외딴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강태호의 친척이 운영하는 작은 여인숙이었습니다. 여기서 며칠만 쉬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이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강태호는 돈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 당분간 필요할 거야. 이장님, 받아. 그리고 회장님. 강태호는 한재원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번에 땅 투자 조언 감사했습니다. 그 덕분에 큰돈 벌었어요. 이건 그 보답이에요. 한재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은혜 갚겠습니다. 강태호가 떠난 후 세 사람은 여인숙 방에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쉬었고 가은과 한재원은 앞으로의 계획을 의논했습니다. 은행 보관함을 찾으러 가야 해요. 하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도시기의 사람들이 은행을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가야 해요. 증거 없이는 회장님을 지킬 수 없어요. 한재원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가죠. 할머니는 어떡해요? 제가 돌볼게. 침대에 누워있던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은아, 너는 가거라. 회장님을 도와드려. 하지만 할머니, 괜찮아. 여기 주인 아주머니가 계시잖니. 너는 할 일을 해. 가은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은과 한재원은 여인숙을 나섰습니다. 강태호가 빌려준 차를 타고 도시로 향했습니다. 은행은 도시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회장님, 변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가은은 도중에 들른 옷가게에서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샀습니다. 한재원도 평소와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가은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검은 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 볼게요. 회장님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아니요. 함께 가야 합니다. 보관함은 제 지문이 있어야 열립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에게 안전 보관함을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보관함 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A-17입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재원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신가요? 실종되셨다고. 쉿. 조용히 해주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보관함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지하 보관실로 내려가는 길, 가은은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관함 앞에 섰습니다. A-17. 한재원은 펜던트 2개를 맞물려 보관함 열쇠 구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B. 보관함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봉투와 USB, 그리고 두꺼운 서류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재원은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게 다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요? 도시기의 횡령 증거, 회계 조작 증거, 그리고 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녹음 파일까지. 가은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거래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고소할 수 있어요? 네,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서류와 USB를 챙겨 보관함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한재원은 그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시가 한도식이었습니다. 한재원의 차남이자 그를 죽이려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한도식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서류들 제게 주시죠. 안 됩니다. 가은이 서류를 꼭 안았습니다. 한도식은 가은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어린 것이 용감하군. 하지만 소용없어. 여기서 나갈 수 없으니까. 한도식의 사람들이 출구를 막았습니다. 가은은 사방을 둘러봤지만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도시가, 이제 그만해라. 내가 한 짓은 다 밝혀질 거야. 밝혀지다니요? 아버지, 누가 아버지 말을 믿겠습니까? 기억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 내 기억은 돌아왔다. 내가 나를 산에 버린 것도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다 기억한다. 한도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요?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 있다. 한재원은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내 목소리로 녹음된 지시 내용, 횡령한 돈의 흐름, 모든 게 여기 있다. 한도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군요. 한도식이 손짓하자 남자들이 가은과 한재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은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기는 은행입니다. CCTV도 있고 사람들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조용히 처리할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남자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가은은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증거를 찾았는데 여기서 빼앗기는 건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지하 계단에서 경찰들이 우르르 내려왔습니다. 한도식과 그의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뭐야? 경찰들은 재빨리 한도식의 사람들을 제압했습니다. 한도식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한도식, 당신을 감금, 살인미수,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가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여기를 알았을까? 그때 경찰 뒤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강태호 이장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정미경도 있었습니다. 가은아, 괜찮니? 이장님 어떻게? 내가 경찰에 신고했어. 정미경이랑 함께 증언했지. 마을에서 본 것들, 들은 것들 다. 가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한재원도 경찰에게 USB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모든 증거입니다.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고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가 다 여기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네요. 이걸로 기소하는데 문제 없겠습니다. 한도식은 창백한 얼굴로 한재원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저 도시가 넌 선을 넘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한도식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경찰은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한재원의 이름을 회복하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친 후 가은과 한재원은 여인숙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가은은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다 끝났어요. 이제 안전해요. 고생했구나, 우리 가은이. 할머니는 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재원도 할머니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와 가은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됐어요, 회장님. 우리 집안 원칙이 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게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요. 밤이 되자 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도식은 체포되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한솔유통 내부에는 여전히 한도식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할 수도 있었습니다. 진실을 모두에게 알려야 해. 가은은 결심했습니다. 숨어 있기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은은 정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부탁이 있어요. 뭔데? 지역 방송국이나 신문사 아는 데 없어요? 회장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아, 그거 내 친구 딸이 지역 라디오 PD야. 소개시켜 줄까? 정말요? 네, 부탁드려요. 정미경의 소개로 가은은 이다솔이라는 라디오 PD를 만났습니다. 이다솔은 열정적인 젊은 PD로 진실을 밝히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솔유통 회장 실종 사건 저도 관심 있게 봤어요. 근데 정말 살아계셨다니. 네. 그리고 그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어요. 이걸 방송으로 알리고 싶어요. 이다솔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생방송으로 갑시다. 숨겨진 사람들의 목소리 제가 틀어드릴게요. 가은은 여인숙으로 돌아와 한재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 라디오 생방송에 나가서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어때요? 라디오요? 네. 그래야 한도식의 사람들이 증거를 조작하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면 그들도 손 쓸 수 없어요. 한재원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송에 나가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중에는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그리고 경찰도 대기시킬 거예요. 가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한재원은 그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죠. 그날 밤 작은 여인숙 방에서 세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은아, 너 정말 많이 자랐구나. 할머니, 처음엔 그저 산에서 약초나 캐는 아이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진실을 밝히는 어른이 됐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는 도망만 치지 말고 너답게 살려내라. 그게 할미가 바라는 거야. 가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할 거예요. 한재원도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가은 양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진작 포기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도 회장님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다는 것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은은 잠들기 전 어머니가 남긴 펜던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빛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는 거죠?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이다솔 PD가 여인숙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온 사람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소개합니다. 윤상필 씨예요. 예전에 회장님의 수행실장이셨대요. 윤상필은 50대 초반의 남자로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셨군요. 윤상필은 한재원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상필이 자네였구나.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한도식 부사장이 회장님을 없애려 한다는 걸 알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괜찮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윤상필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여기 통화 녹취가 있습니다. 한도식이 직접 지시한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몰래 녹음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요. 한재원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증거는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이다솔 PD가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생방송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한재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한재원의 진실이 밝혀지고 한도식의 범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한도식의 사람들이 방송을 방해하면 어떡하지? 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먼동이 트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가은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해내겠다고. 새벽이 되자 가은은 할머니 옆에 누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뭐가 무섭니까? 내일 방송이요. 잘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은아,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냥 내가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하면 돼. 할머니, 사람을 살리는 게 결국 너를 살린다. 잊지 마라. 내가 회장님을 살렸고 이제 진실을 살리는 거야. 그게 결국 너를 살리는 거야. 가은은 할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생방송을 앞둔 오후 가은과 한재원 그리고 이다솔 PD는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윤상필과 강태호 이장도 함께했습니다. 경찰도 2명이 동행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하자 이다솔 PD가 스튜디오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방송할 겁니다. 회장님은 저 마이크 앞에 앉으시면 돼요. 한재원은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가은은 스튜디오 밖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회장님, 긴장되세요? 조금 많이 긴장됩니다. 괜찮아요. 그냥 진실을 말씀하시면 돼요. 방송 시작 1시간 전 이다솔 PD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한솔 유통 측에서 방송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대요. 뭐라고요? 명예훼손이랑 허위사실 유포 혐의래요. 방송국 법무팀이 난리예요. 가은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방송해야 해요. 증거가 있잖아요. 알아요. 제가 사장님 설득해 볼게요. 이다솔 PD는 사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가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이다솔 PD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됐어요. 사장님이 허락하셨어요. 단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방송하래요. 정말요? 네. 어서 증거 준비하세요. 가은은 한재원에게서 받은 USB와 서류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방송국 법무팀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방송에도 문제 없겠어요. 드디어 방송 시작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후 7시 이다솔 PD가 오프닝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스튜디오 밖에서는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방송국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들을 저지했지만 남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막아야 합니다. 안 됩니다. 생방송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물러서십시오.
긴장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스튜디오 안에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5, 4, 3, 2, 1호네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다솔 PD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사라지게 한 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튜디오 안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한재원은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제 이름은 한재원입니다. 한솔유통 창업주의자 2달 전 실종된 사람입니다. 한재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실종된 게 아닙니다. 제 아들 한도식에 의해 버려진 것입니다. 청취자들의 반응이 즉시 쏟아졌습니다. 방송국 전화는 불이 나도록 울렸고 온라인 댓글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재원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손과 발을 묶고 눈 내리는 산 한가운데 버려뒀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나셨나요? 이다솔 PD가 물었습니다. 한 소녀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탄광마을에 사는 이름도 몰랐던 소녀가 저를 살렸습니다. 한재원은 가은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소녀와 할머니는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줬습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람을 살리는 게 옳다는 믿음 하나로. 한재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제가 진실을 밝힐 차례입니다. 이다솔 PD가 USB를 재생했습니다. 윤상필이 녹음한 통화 내용이 방송을 탔습니다. 회장을 처리해. 깨끗하게. 흔적 남기지 말고. 한도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청취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이어서 회계 조작 증거, 횡령 증거가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한도식이 회사 돈을 빼돌린 내역, 거짓 보고서,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방송국 밖에서는 혼란이 일었습니다. 한도식의 사람들이 스튜디오에 난입하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물러서시오. 생방송 방해는 범죄입니다. 남자들은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방송은 전국에 송출되고 있었고 녹화도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재원은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왜 그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제가 아버지로서 부족했던 게 무엇인지. 한재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스튜디오 안팎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방송국 직원들, 경찰들, 그리고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까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가은은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가 한재원을 껴안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한재원은 가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송 직후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한도식에 대한 추가 조사가 시작되었고 한솔유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되었습니다. 한도식은 구치소에서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어뜨린 채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검찰은 한도식을 정식 기소했습니다. 살인미수, 강금, 횡령, 배임 죄목은 10가지가 넘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한도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한도식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한재원은 법정에서 아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미안하다. 내가 더 나은 아버지였다면. 아닙니다, 아버지. 제 잘못입니다. 한도식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한재원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회장직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남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자신은 고문으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할 시간입니다. 한재원의 첫 번째 일은 가은과 할머니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탄광마을의 낡은 집, 그곳에서 할머니는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할머니, 오랜만입니다. 한재원은 커다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사례금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아니에요, 회장님. 우린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할머니의 치료비로 쓰십시오. 한재원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한재원은 가은을 바라봤습니다. 가은 양,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드릴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회장님. 그래도 대신 하나만 부탁드려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공부하고 싶어요. 검정고시 보고 대학도 가고 싶어요. 한재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모든 걸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공부했고, 낮에는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할머니는 한재원의 도움으로 투석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년 후 가은은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가은아, 축하한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가은을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원칙 덕분이에요. 무슨 원칙? 사람을 살리는 게 결국 나를 살린다는 거요. 가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탄광마을 언덕길에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은은 지게 대신 가벼운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대문 앞에서 가은을 배웅했습니다. 이제는 사람 캐러 다니지 마라. 아니요, 할머니. 가은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캐러 갈게요. 가은은 언덕길을 내려갔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가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한재원은 가끔 탄광마을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와 가은을 보러 왔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정미경의 슈퍼도 들렀고 강태호 이장과도 차를 마셨습니다. 회장님, 이제 편하시겠어요? 강태호가 말했습니다.
네, 덕분에 편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게 뭐 있나요? 다 가은이가 한 거지. 맞습니다. 가은이는 정말 대단한 아이입니다. 한재원은 언덕 위에서 학교로 향하는 가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가은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탄광마을에 작은 복지센터를 열었고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투석 치료 덕분에 훨씬 좋아졌고 가은의 일을 도우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한재원은 회사 일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대신 자선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고 가은의 복지센터에도 큰 지원을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가은은 복지센터 앞에서 한재원을 만났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이에요. 가은 양, 아니, 이제는 가은 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냅니다. 가은 선생님은요? 저도 잘 지내요. 요즘 일이 많아서 바쁘긴 한데 행복해요. 한재원은 주머니에서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이거 돌려드리려고요. 아니에요. 회장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게 맞아요. 하지만 엄마가 남긴 거잖아요. 엄마는 회장님을 도왔고 저도 회장님을 도왔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 같은 거예요. 한재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복지센터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나간 일들, 현재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가은 선생님, 혹시 결혼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직이요.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요. 좋은 일 하시는 거니까요. 해가 지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탄광마을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복지센터가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재원의 투자로 마을에 작은 공장도 들어섰습니다. 마을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예전에 눈 덮인 산길을 오르내리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가은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은은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할머니. 지금 갈게요. 가은은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할머니에게로, 따뜻한 저녁 식사가 기다리는 곳으로. 눈 내리던 그 겨울, 산길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봄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은의 삶은 계속되었고 그 삶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할머니의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결국 너를 살린다. 그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가은은 오늘도 걸어갑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눈 덮인 산길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고 그 생명이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가은이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소녀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고 그것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옆 사람에게 건네는 작은 관심,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시선,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 곳에라도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저희는 다음에도 감동이 있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